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남들처럼 초등학교 시절에는 열심히 놀았고 중학교 시절에는 아이돌 가수에게 빠져서 살다가 고등학교에 들어서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정도로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대학에 진학하고 취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말도 안 되는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그 시절에는 CCTV가 많지 않았고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수능을 준비하느라 학원에 다닐 때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에 치여 사고를 당했는데 그것은 맹순이 사건으로 남게 된 미스테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엔 주택이 즐비한 골목길을 가는 중이라 차 번호도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운전을 하면서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아주 작은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고여서 CCTV도 없었고 충돌로 인해 잠시 정신을 잃었을 때 차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손을 내밀어 넣어서 일어나 눈을 감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정신을 차려보자. 대답이 없어서 소리도 낼 수 없었는데 아프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나를 흔들었다. 너무 아파서 으음한 소리 낼 수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가해자도 당황했다. 힘이 빠지고 있어서 두려워서 죽는 것 같다. 주변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사고를 낸 사람도 나를 바닥에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소리내지만 말이 안 나왔다. 죽을 것 같은 순간 차에서 또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어떡해. 나에게 무슨 일이야. 혼란스럽고 우연한 사고로 어쩌지 모르겠다. 진짜 피곤한데 벌써 세상을 떠난 건 아닌 거야? 아, 모르겠어. 아무도 몰라. 그냥 가자. 나도 무서워하는 마음이야. 이대로 그냥 가도 될까? 어디선가 누군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지 말고 우리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 뭐든 신고해. 그러면서 동승자인 듯한 사람이 발로 차서 찾는데 그 작은 터치에도 몸이 아파서 숨소리만 낸다. 정신이 흐려져도 대화를 왜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대화 내용이 황당했기 때문일 거야. 만약 사고를 낸다면 경찰에 신고하든가 혹은 119에 전화해 나를 살려달라 할 거 아니겠니? 의식을 잃어가고 죽음을 느끼면 버리고 가는 건 할 수 없는 행동이듯. 그러나 기억에 남는 것은 동승자 같은 여자의 존재다. 그 여자는 저랑 비슷한 나이거나 조금 많다고 생각됐고 그녀는 가방을 털었을 때 특이한 고릴라 인형이 보였다. 고릴라 인형은 정말 이상하게 생겼고 처음 봤던 디자인이었다. 순간적인 충격으로 인해 기억에 박혀버리고 가방에 달린 고릴라 인형이 마지막 기억으로 남아 기절했어. 그러던 중 지나가던 행인이 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해주어 기적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저는 상당히 많은 골절을 입게 되었고 병원에서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수술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다리뼈가 완전히 부러져 철심을 박는 수술도 받아야 했죠. 다행히 나이가 어리고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보통 3번의 수술을 받을 때는 8개월 이상 입원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6개월 만에 퇴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회복 후에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고질병을 얻었답니다. 학교를 1년 더 다니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후에는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 인생에 큰 변수가 생겨 그에 대처해야 했죠. 일상의 일이었던 것이 흔들리며 인생이 바뀔 줄은 몰랐어요. 1살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는 학교 생활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했다. 가끔은 친구들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학교 계단을 오르지 않을 수 없었을 때도 있었다. 졸업하기까지 도와준 동창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재활치료에 전념하며 학원에 가는 여유가 없었다. 부모님의 반대로 혼자 지방대학에 가는 것을 포기했는데 고졸이라는 충격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 했다. 재활에 2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후 취업을 준비했지만 고졸이라는 이력서를 보내기도 어려웠다.
몸이 힘들었고 장시간 일하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다. 실력이 너무 축지기에 한중에 지막해어 서첨을 조금 넣을게요. 요 앞에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데 이제 계속해서 읽어나가 보세요.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네요. 직장인이었습니다. 번호를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시길래 제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드린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건 그분도 나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였고요. 자주 만나서 얼굴을 기억하는 매너 좋은 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번 만나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수술 후 유증으로 나를 만나지 못하는 동안이 즐거워졌어요. 3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까지 약속했어요. 남편은 남동생이 있는데 연구원으로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님도 대기업 출신, 공무원으로 정년 은퇴한 분이셨고요. 가족 이야기를 듣다가 겁이 났어요.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수준 낮은 돈을 벌면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을 약속한 후에도 괜찮을까 싶었지만 남편이 저에게 힘을 줬어요. 번호를 달라고 했을 때 용기를 냈던 건 알아요. 항상 웃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해주셨던 당신이 왜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알겠어요. 고객들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모습에게 고마워요. 이 사람은 너무 자신이 없어 보이지 않아. 내가 어떤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는 자주 쳐다보고 봤더니 그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 결혼 생활을 함께 한다면 무슨 어려움이 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자신이 부족해서 실망스럽다고 느꼈어. 나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 잘못은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유는 전혀 없어. 당신은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부모님은 고지식한 측면이 있지만 세상을 편협하게 보지 않고 있어. 남편은 항상 나를 달래며 응원해 주었고 그 믿음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어. 집에서 결혼을 허락해 준다면 볼 일이 없다고 했어? 남편이 쉽게 결혼을 허락해 준 것에 대해 속상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 우리 딸이 이런 남자와 결혼하려 하니 분이 째지는 걸까? 내가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전부 이해할 순 없겠지만 딸을 이해하고 보살피는 너의 모습이 좋아의 재활은 끝났지만 어이, 내 아이 몸이 아직 어딘가 부족하다고 불편해하지 마. 사랑으로 안아주라고 말했잖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제가 잘할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 곱게 키웠던 딸을 저에게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 너무 예쁘게 키웠는데 정말 고마워. 아이, 우리가 너무 내놓는다면 사고를 당할지도 몰라. 자네가 너무 이물자식처럼 붙어다니면 어쩌려고.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못해. 엄마, 왜 이런 대화를 해야 해? 결혼 전에 다 알아야지. 나중에 우리 딸이 사기 결혼한다면 어떡해. 우리 딸이 널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야. 아, 정말 장모님 농담이 대단하시네.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열심히 배워서 최선을 다할게. 걱정 마, 잘 알아듣는 제의 있어? 감사해. 우리 사위 되어줘서. 고맙다고 생각해. 교통사고 이후 아픈 손가락이었어. 고생 많았어. 남편이 돌려주어서. 방패가 되어줘서 약속할게. 저희 여자아이는 어느 날 예비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다정한 부모님 덕분에 예비 시대의 걱정은 두려움과 떨라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었어요. 잠깐의 치유 날르면서 막상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전혀 다른 분위기에 놀라기도 했지만 따뜻한 환영에 안심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시돌리는 말투는 부모님의 눈에 연이어 감나니 제가 몸이나 정신을 풀기 쉬웠어요. 함부로 임의를 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낮은 자세로 대해듯 당 상대방에 대한 예의 사례를 가지고 마음 삼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상황을 대략 이해하겠습니다. 아래는 한국어로 전체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어이, 혹시 어머님,
나도 큰 동정하게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겠죠? 우리가 가족이 되는데 당연한 것이니까 나는 격식을 차리고 걱정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이란 솔직하게 내 마음을 보여주고 다가갈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꾸미더라도 숨길 수 없는 냄새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보겠어요. 그래,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을 돌봐야 해야겠죠. 남자들은 손이 많이 가는 존재니까 뭘 할 줄 알겠어요. 답답하고 속이 상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만 부부가 함께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제가 신랑에게 뒤처지지 않는 입장이어서 솔직히 많이 답답했어요. 어머님이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용기가 솟아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일하면서 중요한 일은 없어요? 우리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충분해요. 그저 밥만 잘 먹고 다녀도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만 해주면 되니까요. 결혼하게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막연한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만나보기도 전에 오해를 하고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안심시켜주고 계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품은 들어놓고 나는 그거 말고 아몬드 가루만 한가득 이 용량 이내 2가지가 하나는 진 나 준비해 놨니야 한 손 씻어이라면 거기에다가 다쳐줘야겠네요. 시어머니는 말을 끝내며 호호와바 왔다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주먹 한 방을 떼었는데요. 는 제가 신랑에게 물어야 볼 것 같습니다. 속이 불편한 것 같아서 쉼없이 서서 매일 퍽퍽하던 무엇을 끓이게 했습니다. 일단 팔을 이것저것 하는 중에 시대만은 수행하고 계속하여 끌더느며 잘못된 것을 절대로 제거해야 합니다. 과하면 이것들만 제거해야 원하는 어울리는 더 아냐는 찌담지 않고 뜨거운 어디 한 번쯤 후하지 한다며 지도에서 어떻게 맛이 영원히 다 들어가면 노는 업계 이어서 것이 주변에서 한 번도 따님의 강인이 있어 발음으로 소파로 그했습니다 있다고 오며 다리에 힘이 나면서 안 들면서 그는 말해야 놀라게 할 때의 노는 깜빡이 무엇인데 하며 묻던 그가 다시 나라는 남자가 뜨거운 바라보고 내가 안내해서 둔다며 너희는 다 회사 문제에 부엌에 들어간 일이 있었는지 붙은 것들이 없다면 그걸 왜 책임을 계속 부리며 그런지 너는 부엌에 입구에 마련하게 있다고 있다. 일단 팔을 이것저것 하는 중에 시대만은 수행하고 계속하여 끌더느며 잘못된 것을 절대로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뭔가 보기 싫은 일이 있었지만 남자가 부엌으로 들어온 게 뭔 문제야?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를 자주 하잖아. 국자 좀 주세요. 제가 할게요. 애가 어디서 엄마를 내보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어. 너도 그냥 거기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일어나, 울지 말고. 어릴 때 교통사고로 다리에 큰 상처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술을 3번이나 했대요. 그래서 이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보처럼 일어서거나 앉을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게요. 어머니도 일해보세요.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라 다리 수술을 3번이나 받아서 이제 철신까지 박아놨다고 했잖아. 그럼 몸에 장애가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아. 자식아, 왜 몸에 이런 일이 있는 사람을 가져와 나를 속이려 한 거야? 우리 사이를 망칠 건 아니었음 좋겠네. 어떻게 내 옆에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를 속이려 하는 거야? 내 가슴이 아픈데 안절부절 못하는 얘네들 때문에 더욱 더 힘이 들어. 그때 남편이 안겨주기 시작했지. 아, 얘가 이러는 건 뭔지. 완전히 사랑 없이 넘어가려고 용을 쓰는구나. 결국 용을 써내려고 했어? 그리고 동요 부탁 안 하는 게 문제야. 이 이야기는 사기 결혼이었어요.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할 때 거의 시간을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같이 일하다 보니 사장님이 저의 상황을 알게 되셔서 배려를 해주셨고 남편은 저가 일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해했어요. 만나기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남편은 결혼 전에 모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 결혼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이 너 다리가 점찜이라 취직도 못하는 거네 라며 막말을 해왔고 저는 속이 상해서 우리 아들의 상황을 걱정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이 모든 것을 알고서도 결혼을 한 것이라더니 왜 아픈 사람 앞에서 막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마디로 결혼은 서로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은 책임을 회피하려 하며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시도와 나머지 외부로 나왔어요. 그 후에 남편은 시도에서 행사를 하면 혼자 가거나 제가 같이 가도 잠시만 있고 가자고 끌고 나온다고 합니다. 남편이 나를 돌아보며 너무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시도에서는 당연히 큰 불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나에게 연락이 가도록 차단하는 등 내 편을 들어주어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다가올 때 시부모의 고민거리였던 도련님이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어디서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도련님이 데리고 온 여자가 소개받았을 때 입이 다물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자는 명문대 교수라고 하더군요. 최연소 나이에 교수직에 인정받아 이름도 알려져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35살이고 남편은 내가 3살 연상이었습니다. 도련님은 37살, 여자는 39살이었어요. 나이는 도련님보다 2살 연상이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에게는 손아래 사람인 여자가 있었지만 연장리로는 4살이 더 많았다는 거네요. 이런 불편한 관계가 아닐 수 없겠다 싶었어요. 시도에서는 명문대 교수가 며느리로 온다고 하니 잔치도 뿌리기로 좋아하셨지만 속으로는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안 될지도 모르겠다고 불안해하셨어요. 아마도 그들은 도련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러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들었으면 다른 건 몰라. 우리 아내는 49살이 가까워졌을 때 자연 임신이 가능한가 하면서 교수라며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말은 아닐 테지. 빨리 아이부터 낳고 키워야지. 더 늦으면 아이를 가지려 해도 못 가질 거야. 그런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 마어. 그리고 어차피 형수가 있잖아. 형수가 나오면 그만이야. 나이도 제일 젊은데. 그리고 나는 이혼을 하지 않아. 치자들이 대를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참나.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아주 못 쓸 정도니까 어떻게 애를 낳겠냐고. 그런 몸으로 어떻게 애를 낳겠냐고. 어쨌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상처를 받았고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시댁에는 결코 방문하지 말자고 약속했어. 시댁에 가지 말자고 했지. 근데 동생이 결혼을 한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방문해야 했지. 그리고 결혼식에 2번이나 시부모를 만나러 가야 했어. 나는 그 2번 빼고는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동서나 시어머니를 볼 일도 없었어. 사실 나보다 연장이지 명절이 아니면 시댁에 가는 일도 없었고 나는 시어머니를 피하고 있었으니 봉사도 시어머니를 만나는 일도 없었어. 근데 동서 성격이 여우인지 뭔지 아주 짧은 시간에 시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 물론 명문대 교수라서 큰 영향이 있었을 거지만 동서도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연락하고 장거하면서 마음에 들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았어. 시어머니는 교수인 동서를 살려보고 동서는 의도적으로 시어머니를 씁쓸하게 하면서 눈치 주기를 시작했다고. 정말 속이 쉽게 아프지 않아요. 형식은 안 결혼하셨나요? 젊은데 이것저것 시도해보신 것 같아요. 아, 재미없게 공부만 했었어도 이젠 쉬는 중이에요. 저는 결혼하고 집에서 전업하고 살긴 못할 것 같아요. 요즘은 여자도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분명 시어머니도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들었을 텐데 이런 저 말에 어이가 없어 해요. 그날을 계기로 동서도 시어머니와 다를 바 없는 사람임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급한 전화를 해서 보통은 안 받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은 정신없이 집일을 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번호 확인 없이 받게 됐어요. 왜 전화 좀 따끔따끔 받아? 뭐 하다가 이렇게 늦게 받아? 집에 할 일 없는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라고 하시더라고요. 게임 좀 해라며
둘째 며느리가 전달해 줘야 할 것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다. 오늘 반드시 전해야 하시거든. 도대체 일 없네? 나랑 같은 집안일도 못하겠다니. 어차피 아무나 하는 일인데. 무시할 필요 없네. 아무튼 술째 며느리가 시간이 전혀 안 나니까 내가 가서 전해줘 하면서 오늘 아니라 내일 가라고 하면 되겠죠. 급한데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서 미리미리가 어려워요. 이야기하다 그날 밤에는 답을 하지 않고 말을 해주세요. 나는 말할 때 알 것이다. 신선한 식품이기 때문에 오늘 위치해라. 정말 내 지금 먹고 싶어하는 소고기 선물이 들어왔어요. 나도 입맛이 돌아가고 있어. 소고기 양이 많아도 너한테 줄 수 없어.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첫째 아들 생각하고 적당히 나눠 먹어. 이제는 너도 이해하고 가서 둘째네 가져다 줘. 형님 학교 캠퍼스 구경이나 하고 가. 잘 해결됐네. 이렇게 생각하며 잠시 고민은 판단했다. 가다가 그래도 또 가겠다고 약속을 한 개나 다름없었던 대화를 나눴기에 큰 결심을 내리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시댁에 먼저 들러서 소고기를 받았는데 저희 부인 것이라고 주신 것과 동선의 부인 것이라고 주신 것의 무게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것은 매우 가벼웠고 동선의 것은 묵직했어요. 기분이 더러워서 바꾸고 가져갈까도 잠시 고민을 했지만 그럴 경우 괜히 일을 크게 만들어 악평을 듣게 될 것 같아서 결국 그냥 동서 목대로 주기로 했어요. 대학에 도착해서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동서는 무사히 소고기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 고기는 강원도 횡성에서 온 귀한 국기라고 하더라고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좀 바빠서 어쨌든 학교를 둘러봐 가세요. 기가 막혀서 대답도 안 하고 나가려 했는데 뭔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동서에게 떨리는 몸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동서, 혹시 어릴 적 어느 지역에서 살았어요? 대충 고등학교나 대학교 시절의 말이에요. 왜 갑자기 물어보세요? 나는 삼성동에서 살았어요. 그럼 이 창문에 달린 어울리지 않는 낡은 고릴라 인형은 뭐예요? 어디서 샀어요? 아, 그 인형이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외국 출장에서 사다 준 열쇠고리 형인데 인형이에요. 엄청 귀엽게 여겨서 어릴 때부터 달고 다니니까 낡았네요. 갑자기 왜 물어봐요? 문제 있어요. 뭘? 아니라고 손수건으로 털도 치고 동서의 교수실을 떠났어요. 저는 어릴 적에 살던 동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동네는 삼성동이 아니라 옥수동이었어요. 사고가 있었던 곳이죠. 어릴 적에 저는 우연히 같은 디자인의 인형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겠지 생각했지만 계속 찝찝한 기분을 느꼈어요. 몇 달 뒤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가족들끼리 모여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생신 선물을 사야 했고 도착해서 갈치구이를 먹으며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기지 않고 살을 다 떼어내어 그의 손녀에게 주었어요. 저도 갈치를 집어먹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급격히 제 손을 치더군요. 갈치에 손대는 거야, 라며요. 힘없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아휴. 너는 밥 먹자마자 설 거자 하고 사골이나 푹 끓여놓고 가라 너네 시아버지 기력 허해서 사골 먹어야겠다고 하더라. 사골 끓여봐서 할 줄 알지. 순간 남편이 웃겠지 시어머니를 부르면서 콧김을 막 뿜고 있는데 제 몸이 아주 열이 끝까지 올라서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대로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만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시어머니가 핏물을 빼놓는다고 고기별 잔뜩 넣어둔 들통을 무슨 힘이 있었는지 그대로 들고 와서는 그냥 거실 바닥에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밥을 먹고 있던 상에도 시부모에게 동서와 서방님에게도 고기와 고기 뼈들이 잔뜩 튀었어. 시댁 식구들 전부 기겁을 해서는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치고 동서는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설까지 했더라고요. 뭐야 이 경우 없는 것을 봤나 밥상머리에서 이게 무슨 행패 아주 배운 게 없다더니 교양까지 없고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다. 어디서 이런 행패를 부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 교통사고나 당해서 학교도 꿇고 대학도 못 가지요. 그러게요. 다리에 힘없이 살아서 이 정도지 다리에 힘까지 있었으면 아주 집을 다 뒤집어 엎겠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피식 나오더라고요. 제가 웃으니 동서랑 실어머니 둘 다 경악을 하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야, 너 말 다 했어. 다리에 힘이 어쩌고 교양이 없어. 그러 너는 얼마나 똑똑하기 나한테 배운 거 운운하고 난리야. 뭐가 어째. 야, 너 아무리 손이 사람이라고 하지만 4살 차이인데. 그는 정말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나에게 도착해서 정말 화나서 인도짓을 하는데 정말 코미디쇼만큼 웃음이 나더라고요. 나는 순간 정색하고 동서에게 말했어요. 얘야, 너는 짐승만 못한 것처럼 사람도 못한 존재에 대해 어떤 근거로 거들고도 다니냐. 동서는 순간 당황하더니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라며 돌아서더라고요. 남편도 나에게 뺑소니가 무슨 소리냐 고 물어보고 시댁 식구들은 제 입으로만 말하면서 뒷짐만 챙기더라고요. 어릴 적에 동서가 사서 살았다는 얘기는 사실이었지만 그가 삼성동을 보러 가고 옥수동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왜 학교 근처였기 때문에 옥수동에서 살았다고 말할까? 동서에게 내가 소고기 가져다 주러 간 날 교수실에서 본 그 고릴라 인형이 잊혀지지 않아. 나를 납치한 그 인간의 옆에 있는 가방에 달려있는 고릴라 인형이었어. 그 고릴라 인형을 찾아보니 15년 전에 없어진 브랜드였고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가방에 있는 고릴라 인형을 통해 범인이 동서의 가족 중 한 명인지 알아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산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들고 있지 않아요.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 범인인 동서가 자백하게 되었다. 이에 가족들은 놀라움에 가득 차 숨을 쉬지 못했고 동서는 자백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몰래 녹음하고 있던 주인공은 다양한 증거들을 모으며 동서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가방에 장착된 카메라와 몰래 녹음한 사실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게 되었다. 하지만 더 놀랍게도 사고 당시 운전자로 생각했던 남자는 동서의 친엄마였다. 주인공은 혼란스럽게 되어 있었지만 사건을 진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고릴라 인형 역시 사건 해결에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이후 주인공은 사과를 받으며 매일같이 10년 이상을 돌아보며 살아왔다. 과거의 억울함이 풀려나가는 느낌에 소리나는 소름까지 느꼈을 것이다. 전범죄의 진실이 밝혀지며 모두가 그 순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야기의 끝은 옛 상처가 치유되며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것이다. 내 마음속으로 범인을 찾아주세요. 빌고 있었지만 이게 실현될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정말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자백과 다름없는 동서의 발언으로 시댁 가족들은 입을 틀어막았고 남편은 범죄자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그날 너무 무섭고 겁나서 도망쳤어요. 소문이 퍼지면 대학 교수직을 잃을지도 몰라서 정말 제발 용서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원합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니 정말 죄송합니다. 6개월 동안 다리 수술을 3번 받았습니다. 2년 이상의 재활 기간 동안 학교에 다니지 못해 미안하다는 그 말이 정말이야? 아니라는 것을 요긴한 둘째 며느리가 그 말을 하더군요. 첫째 며느리의 손에 그 범인이라는 흔적이 있어 그는 공범이었다고 말이죠. 저희는 어울릴 때에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이것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여자가 이런 말을 했더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그런 행동을 하고 말로 사과를 하겠나요? 아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살 수 있다는 거세요? 자신이 남긴 상처에 대해 용서를 요청하다니. 아,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 후에도 얼굴을 들 수 있는 자신에 대해 의문이 들었을 텐데요.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파헤칠 생각도 않았고. 정말 소름이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동맹을 맺어 힘을 합쳤지만 동서를 두루 다룬 시어머니까지도 경멸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대학 수치상으로서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요?
동물조차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을 텐데. 남편은 저에게 동서의 얼굴을 보기 싫다고 말했고 우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후로 동서는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미쳤다며 만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사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고 동서가 근무하는 대학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동서는 그의 입장에서 대학교를 그만두어야 했고 남편은 소름 끼치는 태도로 이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동서가 했던 말을 할 수 없지만 내가 가야 가려나 뭐 어차피 정리할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 닫아놓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어머니를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가혹한 말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도 자다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한 번에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천천히 생각하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고 시어머니도 자신이 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면서 매일처럼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시어머니를 용서할 때까지 당분간은 보지 않을 것입니다. 동서의 사건은 공소시효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그 일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버렸습니다. 아마 이것이 동서에게 더한 가혹한 형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수직을 이어갈 수 없게 되어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이는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살며 제 마음이 용서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제 상처는 언젠가는 치유될 것이고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